네, 학폭 소송의 변호인을 맡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가 피해 유가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달 육군 11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식당 노쇼 저희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재판 노쇼는 정말 의외예요. 정말 특이했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재판 노쇼로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권경의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사실 권경의 변호사가 이 학폭 피해자 가족이랑 변호인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된 것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폭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이었습니다. 네. 권경의 변호사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극심한 학폭 피해를 받은 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유족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사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그러한 소송을 대리한 사람이 바로 권경의 변호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사실 학교라든지 교육청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폭을 행한 그러한 학생들의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1심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이었죠. 항소심에서 아예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이 3회 불출석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송 취하된 것으로 간주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패소 확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제 권경의 변호사 측이 이제 원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3회 불출석하게 되면 그건 패소로 간주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내가 다퉈볼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안이죠.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게 변호사의 불출석만 아니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지만 변호인이 이제 변론 기일에 3차례나 불출석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걸 떠나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3번의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법에서는 2번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소치하로 간주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번 이제 쌍불이라고 하는데요. 쌍방 대리인이 이제 불출석하는 겁니다. 2회 쌍불이 이루어졌을 때 일주일 이내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경의 변호사는 여기에도 이제 아예 불출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원래는 재판은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제대로 임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변론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소를 하게 되고 나는 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항소심 사건 유족 입장에서 억울하게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나의 손해를 배상하라라면서 네. 2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을 권경의 변호사에게 제기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 또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단이 오늘 나온 것인데 일단 일부 승소였습니다.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권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유가족에게.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측은 또 석연찮은 느낌으로 그렇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판단에 대해서. 근데 일단 법원이 밝힌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제 분쟁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권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큰 취지에서 보자면 재판을 불성실하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 돌려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다툴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이곳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착수금을 받는데요. 착수금을 배상하라.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더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제 유가족이 사실은 권경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착수금과 더불어서 아마 위자료 그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 액수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고할 권리도 없이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나의 손해는 2억 원으로 참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이제 얼마를 처음 착수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참작이 되는 위자료 수준 참작이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오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가 2억 원이었고 지금 유족 측에서는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는데 뭐 오늘 판결에 비하면은 그게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항소로 갔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1심에서 이렇게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정해지면 사실은 어떠한 큰 사정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제 항소심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고자 하신다면 권경의 변호사와 연락했던 그런 주고받았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이만큼 책임을 좀 태만히 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도 더 이제 새롭게 있다면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송에 관해서 의뢰인인 내가 전혀 이제 손을 놓지 않고 그래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인 내가 소송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현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락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속이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이제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챙겨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제 조정 금액이 5천이었는데 여기서하고 안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좀 분통이 나올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유가족 측에서는. 이건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던 이제 소송을 쭉 진행을 하다가 강제 조정이라고 해서 사실 당사자들이 이제 판결문까지 받아보는 그 절차 이전에 예.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합의거든요. 네. 합의 단계에서 우리 좀 마무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유족 측은 아니다, 5천만 원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보다는 더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 결론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물론 이렇게 아예 불출석하는 사건 굉장히 드뭅니다만 네.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게을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비슷한 사안에서는 착수금과 위자료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권 변호사 이 일로 작년 6월에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에서 징계받았고 8월에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1년 지나서 8월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징계가. 사실 이번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시 변호사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1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직 1년이 작년 8월에 내려졌기 때문에 올해 8월이면은 정직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변호사로서 개업도 할 수 있고 종전과 다르지 않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재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변호인 역할인데 이 변호인 때문에 또 재판을 해야 된다면 그 상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인데요. 경찰이 그동안 그 여러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면서 실체 규명에 집중을 좀 해왔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으로 입건했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당시에 같이 훈련을 받았던 이 5명의 훈련병들 다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관련 증거들은 다 수집이 완료된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이 핵심 당사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소환해서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장과 부중대장 이 2명의 사실 소환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원래 일하던 근무 장소에서 좀 벗어나서 휴가식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머물 수 있게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찰이 소환 조사의 의지를 밝히고 실제 소환 통보도 이루어진 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곧 조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까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이 이제 뭐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뭐 가혹행위 의주를 가졌든 아니든 간에 나의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사람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지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여부입니다. 예. 지금 중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는 그러한 가혹행위를 할 그런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에 정상적인 뭐 훈련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면에 지금 사망한 훈련병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거는 예.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시킨 것 자체가 가혹행위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얼마나의 고의를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이 뭔가 건강 징후에 대한 이상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받아들인 입장과 내가 한 입장은 다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게 이제 가혹행위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뭐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혹행위 같은 걸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가혹행위로 이제 구속까지 이르렀던 사안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제 학대 수준의 이제 괴롭힘이 있었던 고의성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 구속을 안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했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경계선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그때 당시에 건강징후의 이상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보고를 들었다라면 그 이후에 조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이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처음에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고 알려졌지만 그 다음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얘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보고가 정말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 상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졌는지 만약에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훈련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릉 급발진 사고 2022년 12월에 발생을 했고요. 이때 이제 10대 손자가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최근에 이제 급발진 재현 시험을 했었고 제조사에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거든요. 그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제조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좀 자제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전면전으로 사실 법원에서 이러한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한다라면서 사실은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죠. 이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18일에 5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감정평가라든지 관련 증거라든지 주요한 증거는 이미 다 사실 제출이 됐다라고 좀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일단은 이 10대의 손자가 숨진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 입장에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조사는 아니다.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미숙 내지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KGM 측이 공식 입장에서 내놓은 것 중에 눈에 띄는 걸 좀 보면은 운전자 측의 주장이 하나하나 반박을 좀 하면서 재현 실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회사가 이제 운전자였던 할머님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할머니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건 그렇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했을 때 그 속도가 얼마나 찍히는지를 네. 다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국가수에서는 이 할머니가 주행을 하다가 마지막 그 구간에서 속도가 110km였는데 이게 시속 110km였는데 116으로 뛰었다. 네. 이런 이제 사고 기록 장치에 이제 근거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유족 측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풀 악셀 상태로 밟는다면 116이 아니라 120에서 140까지 속도가 뛰어야 된다라는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것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기록 장치에 116까지밖에 안 찍힌 것은 할머니가 정말 사활을 다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가 가속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실험 조건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 사고는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정말로 날아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차량 통제만 한 상태에서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속 페달을 그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쭉 밟은 게 아니라 이 차량은 처음에 차량과 충돌한 이후에 그다음에 가드레일 들이받고 이런 충돌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속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그러한 사소한 디테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소사 측에서는 이제 조건 자체가 잘못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족 측에서는 이제 풀 엑셀을 밟고 시험한 것에 대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재현 시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국가수에서 내놓은 그러한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수가 얘기한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계속해서 풀 엑셀을 밟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봤을 때 실험을 단순히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앞서서 1차 충돌이라든지 2차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이 실험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자체가 그냥 국가수가 풀 엑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재현 실험을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완전히 그때 상태와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다른 가능성,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유가족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조사인 이 KGM 측, KG 모빌리티 측이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는데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재현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재현 시험이라는 게 법원에서도 허가를 했던 시험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다면 이 재현 시험 결과가 어느 정도 재판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예상해 보죠. 일단은 그 재현 시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들을 통제하고 풀로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속도를 측정한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긴급 제동 장치에 대한 이 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긴급 제동 장치에 대한 실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언론사들과 그 유족과 변호인만 참석을 해서 실제로 이 긴급 제동 장치가 기능을 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유족 측은 할머니께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법원에 주장하는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이거는 제대로 재판의 증거를 현출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실제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 있고 네. 동일한 이제 재현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제조사 측에서도 보완 감정 신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18일 5차 변론 기일에서도 아무래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이 이제 수차례 제기됐던 급발진 의심 사건 중에 또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뭐 법안이나 법적인 제도적 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급발진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들이 실제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네. 모르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은 제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족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만약에 이러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좀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에 동의를 해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긴 했는데 그냥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개정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실제 네.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는 18일 5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나오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